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나 카페, 식당 같은 상업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일을 하고 있죠. 가구 배치하고 소품 고르고 조명 세팅하고 그런 거예요. 가끔은 방송 촬영장 세트 작업도 하고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일이 재밌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라 솔직히 혼자 살면서 크게 불만 없이 지냈어요. 결혼은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 주변에서 너 언제 결혼해? 하고 물어봐도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늦가기 나이에 하게 된 결혼을 그 누구보다 빨리 끝내게 될 줄 말이에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쭉 전업주부로 지내셨어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3살 많고, 사이는 뭐 다른 집 남매들과 똑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제 방 인테리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을 정도니까요. 책상 위치 바꾸고, 커튼색 바꾸고, 벽에 뭐 붙이고 떼고, 그걸 본 엄마는 맨날 그러셨어요. 너는 왜 맨날 멀쩡한 방을 뜯어 고치냐?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공간이 바뀌면 기분도 바뀌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도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갔어요. 졸업하고 바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몇 년 정도 일했죠. 선배들한테 깨지면서 현장 경험 쌓고 거래처 관리하는 법 배우고 클라이언트 상대하는 요령도 익히고요. 그렇게 경력을 쌓다가 프리랜서로 독립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쌓은 실력이 인정받은 것 같더라고요. 입소문 타고 소개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번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친구들 보면 돈 벌면 좋은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쁜 건 좋아하는데 그걸 꼭 비싼 걸로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번 돈은 적금 들고 주식 공부해서 조금씩 투자하고 부동산 소액 투자도 해보고 그랬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있는 돈 굴리면서 불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어느 쯤엔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대단한 데는 아니고 외곽 지역의 평수도 작은 편인데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게 뿌듯했어요. 거실에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 배치하고 침실은 아늑하게 꾸미고 작은 서재 공간도 만들어 놨어요. 집이 저만의 힐링 공간이 되니까 일 끝내고 집에 가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편했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면 그만이잖아요. 남의 집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시댁이니 명절이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연애는 가끔 했는데 딱히 결혼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 없기도 했고요. 적당히 만나다가 적당히 헤어지는 그런 수순이었죠. 제가 하도 이렇게 결혼도 미루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엄마도 나중엔 이렇게 말하셨죠. 그래 현지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후회는 일만 하지 말고. 그 말씀 덕분에 저도 결혼에 대해 크게 조급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 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 친구 생일 때였어요. 친구가 단골로 가는 동네 음식점이 있었는데 생일이라고 거기서 밥 먹자고 했거든요. 번화가에 있는 크지 않은 식당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음식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거기 단골이라 사장님이랑도 친하다면서 데려간 곳이었죠. 그날 우리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라고 했는데 보통은 홀 직원이 서빙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바빴는지 주방에서 직접 나온 거예요. 파스타 접시 들고 테이블에 오더니 저를 보고 멈칫하는 거예요. 한 3초? 그냥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요? 했더니 그제야 정신 차리고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야? 눈에 못 떼던데? 뭔 소리야. 그냥 딴 생각했던 거겠지. 그렇게 밥 다 먹고 계산하는데 그 조리사가 또 나왔어요. 계산은 카운터에서 하는 건데 굳이 주방에서 나와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친구가 눈치 빠르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전 솔직히 관심 없었거든요. 아, 저는 괜찮아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뭐라 했는지 나오고 보니까 제 번호를 이미 마음대로 줘버린 거예요. 그날 밤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식당에서 뵀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세요? 또 밤에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매일 이런 메시지가 와요. 답장 안 해도 꾸준히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슬슬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요. 게다가 저는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끌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해서 나갔는데 밖에서 만나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같더라고요. 키도 보통, 체형도 보통, 다만 인상은 좀 순해 보였어요. 눈이 맑다고 해야 하나? 저보다 2살 연하였는데 엄청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현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차도 없고 지금 사는 곳도 빌라 월세예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니까 월급도 많지 않아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첫 만남에서 자기를 좀 포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약점을 먼저 까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현지 씨에 관한 마음은 진짜예요.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마음만큼은 자신 있어서 다가간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좀 웃겼어요. 그리고 조금은 흔들렸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진으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연애도 당분간 안 할 거고요. 마음은 감사한데 그냥 친구로 지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전 계속 연락할게요. 친구로라도요. 괜찮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저를 반년 동안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연락하든 안 하든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가 오고 밤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가 왔어요.
비가 오면 우산 챙기세요.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무슨 자동 알람 문자처럼 오더라고요. 제가 야근이에요 라고 문자하면 퇴근 시간쯤에 현장 근처까지 나타나요. 손에 직접 만든 간단 도시락 같은 걸 들고서요. 음식점에서 일하니까 요리를 잘하긴 하더라고요. 현지 씨 야근한다길래 배고플 것 같아서 왔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이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친구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전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현지 씨가 밥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있구나.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 나타나고 제가 오늘 좀 춥다 하면 다음날 핫팩 사들고 오고요. 제 생일 때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어요. 생크림 케이크였는데 모양은 좀 삐뚤빼뚤했어요. 케이크 위에 초콜릿으로 현지 씨 생일 축하해요라고 써놨는데 그게 참 웃기면서 귀여웠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모양이 좀 그렇죠? 아니요. 예뻐요. 고마워요. 진심이었어요. 대체 이 사람은 뭔가 싶었어요.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잘해주는 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명절이 되니까 저희 집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전달드리고 싶은데 주소를 모르니까 저한테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고요. 굴비 세트를 보내면서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현지 씨 부모님 건강하세요?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담백하게요. 제가 엄마한테 선물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현지야, 이 남자 누군데? 만나는 사람이야? 그냥 나한테 관심 표하는 사람인데 난 아직 모르겠어. 어머니가 한숨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런 남자 요즘 없어. 너도 좀 마음 열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음이 기운 건 다른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맡은 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유명 브랜드 매장 리뉴얼 작업이었는데 거의 몇 달을 매달린 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래처 쪽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엎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거래처 쪽 내부 문제였는데 반년 동안 준비한 게 날아갔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멍하니 천장만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나? 앞으로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매일 찾아왔어요. 문자로 오늘 갈게요 라고 하고 저녁 때 와서 도시락 전해주고 가거나 공원에서 만나면 벤치 옆에 앉아 있어줬어요.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러다 시간 되면 저 이만 갈게요 하고 가고. 일주일 내내 그 사람만의 위로가 계속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두고 싶진 않아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자존심 때문에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줘서 결국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물론 조건을 따지면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차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이 정도 진심이면 믿어볼 만하다고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고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막상 만나보니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얼마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번 돈은 전부 어머니한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기랑 여동생을 키우셨대요. 그래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한테 드렸다고요. 미안해, 현지야. 나 진짜 모아둔 게 없어. 엄마한테 다 드려서. 결국 결혼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어요. 예식장, 신혼집, 혼수까지 다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마련해둔 집이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대놓고 말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남자가 너무 빈손인 거 아니야? 결혼 비용을 네가 다 내는 게 말이 돼? 돈은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되지 뭐. 너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냉철하고 계산적인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러려고 여태 결혼 안 한 거였어? 몰라 나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시댁 식구들 만나기 전에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홀어머니한테 번 돈 전부 갖다 바친 아들이면 그 어머니가 만만치 않은 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아들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순순히 며느리한테 아들을 내줄까? 시누이도 있다고 해서 더 긴장됐고요. 드라마 보면 시누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뭔가 카리스마 넘치는 분을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현지 씨 맞죠?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다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네. 목소리도 다정하고 눈빛도 따뜻했어요. 시누이도 같이 봤는데 밝고 명랑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고 네일 아트샵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맨날 언니 얘기 들었어요. 진짜 예쁘시다. 오빠가 복 받은 거 맞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현지 씨, 나는 결혼한 아들한테까지 손 벌릴 생각 없어요. 그간은 사정이 있었지만 가정이 있는 자식에게까지 기대는 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우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저도 오빠한테 기대 안 해요. 저도 독립해서 따로 살거든요. 혹시나 그런 걱정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내가 더 잘 키워야 했었는데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 쉰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원이에게 본의 아니게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며느리한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약속할게요. 이 말에 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시댁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결혼하면 간섭하거나 요구하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엔 각자 독립적으로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땠어? 긴장 많이 한 것 같던데. 괜찮아. 나도 긴장했는걸. 어머님 좋으시더라. 걱정했는데 편안하게 해주셨어. 남자친구가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가족은 절대 부담 안 줄 거야. 내가 보장해. 그 말을 굴뚝같이 믿었죠.
이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식장 계약하고 혼수 준비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선 새로 신혼집을 마련했죠. 제 명의 집이니까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새로 하고요. 전부 제 돈으로 진행되는 거라 부담이 됐지만 뭐 한번 결심한 거니까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혼인신고였죠. 그쯤 저는 남자친구한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결혼 비용을 제가 전부 내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혼인신고는 일단 미루자. 같이 살아보면서 서로 확신이 생기면 그때도 늦지 않잖아. 그리고 신혼집이랑 내 재산은 전부 내 명의로 유지할 거야.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 재산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결혼 비용을 제가 다 내는데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은 걸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자친구 반응이 의외였어요. 표정이 확 굳더니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 그건 좀... 너 혹시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엔 당연한 거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순하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고요. 재산명의 그런 건 모르겠고 난 그냥 빨리 혼인신고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당신은 나랑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결혼을 미루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인신고만 미루자는 건데 그거로 내 마음을 의심할 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 난 내 조건 양보 안 해. 그렇게 가방 챙겨서 나가려는데 남자친구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할게. 화내지 마. 응?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제발 가지 마.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죠. 그 일이 있고 전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뒤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현지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같이 차 한잔 하고 싶어서. 결혼 보류된 거 알고 연락하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만나기 좀 그랬는데 그래도 예의상 가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현지 씨, 우리 아들 대신 내가 사과할게요. 석원이도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연애도 많이 못 해봤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연애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날리고 도망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집기들 다 뺏기고 결국 친척집 신세지다가 단칸방으로 옮겼대요. 그 뒤로 시어머니 혼자 식당일, 공장일 하면서 남매를 키우셨다고요. 내가 사실 바깥 양반 살아있을 적에 시집살이로 호되게 당했어요. 시어머니가 구박이 심한 분이셨거든. 심지어 남편이 도망간 이후에도 모셨어요. 맨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남편이 도망갔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들이 날 지켜줬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 울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또 뭐라 하니까 그 어린 게 내 앞에 서서 그 모진 말들을 다 막아줬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그 애가 가정에 집착하는 거예요. 가족이 흩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아빠가 도망가고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런 기억 때문에 불안해서 빨리 안정되고 싶은 마음에 현지 씨한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제발요. 석원인 현지 씨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속사정을 알고 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 사연을 들으니까 남자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그랬구나. 어릴 때 상처가 커서 그런 거구나. 착한 사람인데 표현을 잘못한 거구나. 알겠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현지 씨한테 잘할게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 다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렇게 결국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된장찌개용 육수, 잡채, 갈비찜 같은 거요. 반찬통에 예쁘게 담아서 택배로 오는데 항상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현지씨 맛있게 먹어요 라고요. 신우이도 더욱 친근하게 굴었어요. 언니, 결혼식 때 내일 제가 해줄게요 라면서 디자인 샘플 사진을 세심하게 보내왔어요. 주말마다 같이 쇼핑도 다니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밝아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재밌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열어보니까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형편에 이게 최선이에요. 미안해요, 현지씨. 이거라도 신혼여행 때 보탰어요. 저는 당황해서 바로 사양했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못해주면 시어머니 자격이 없는 거지. 받아줘요. 결국 받았는데 사실 그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제 시댁이 되면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은 풍족할 거라 믿었죠. 그러다 예비 신우이랑 웨딩드레스를 보러 간 날이었어요. 드레스 고르고 속옷도 고르면서 둘이 수다를 떨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신우이가 언니 이거 입어봐요.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골라줬거든요. 그러다 신우이가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며 잠깐 통화한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속옷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 틈새로 신우이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친구랑 통화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뭔가 수근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답답하지. 오빠는 왜 저런 여자한테.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인가? 뒤에 말이 잘 안 들려서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신우이가 돌아왔을 때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먼저 나야? 오래 걸리더라. 신우이 표정이 살짝 굳더니 바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친구가 연애 상담하는데 끝이 없네. 걔가 만나는 오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우선 넘어갔어요. 설마 날 두고 한 말이겠어요? 친구 얘기라는데 뭘. 기분 탓이려니 했어요. 근데 찜찜함은 남아있었죠. 그러던 중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한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돈,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아들은 확실히 잘 키웠어요. 인성은 보장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시어머니가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어요. 저 집 사람들 참 순해 보인다. 석원이도 그렇고 사돈 어머니도 차분하시고 시누이도 밝고. 그런데 좀... 왜? 뭐가 걸려? 아니, 그냥 결혼을 엄청 하고 싶어하는 분들 같아서. 그땐 그게 왜 걸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패백 음식도 준비하겠다고 하셨고, 시누이는 결혼식 당일 제 가방 순위까지 서주겠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시댁이잖아요. 전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식까지 보름 남짓 남았을 때 남자친구랑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지야, 난 너랑 결혼하기로 한 거 후회 안 해. 지금은 미안한 것 투성이지만 언젠가 꼭 너와 동등한 입장에서 떳떳한 가장이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훗날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을 겪는 사이 어느새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미용실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 입고 부케도 챙기고 준비한 후에 거울을 보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다가 30 후반이 되어서야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예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계셨어요. 패백 음식도 직접 준비해 오셨는데 대추랑 밤이랑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생은 무슨. 우리 며느리 예쁜 거 봐봐. 드레스 진짜 잘 어울린다, 현지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과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화장 번질까봐 간신히 울음을 참았죠. 가방 순위해주기로 한 시누이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제 짐도 챙겨주고 부케 위치 잡아주고 화장 번진 거 고쳐주고 진짜 친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언니, 너무 예쁘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 되는 거지? 그렇게 축복과 격려 속에서 예식이 시작됐어요. 버진로드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앞에 남편이 서 있었는데 절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요. 그게 참 웃기기도 하고 민망하면서도 감동이었어요. 주례를 듣는 와중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나직이 말했어요. 현지야, 나 오늘 정말 행복해. 평생 이 마음 안 변할게. 약속해. 양가 부모님 사진 찍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손잡고 사돈, 우리 잘 지내봐요 라고 해주시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하객들도 양가 집안이 참 가깝고 따뜻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제가 당시 맡고 있던 중요한 일 때문에 신혼여행을 멀리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더 좋은 곳은 나중에라도 함께 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그저 함께 푹 쉬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오후 비행기라 아침에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젠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 된 그 사람이랑 늦잠 자고 일어나서 브런치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서 토스트 만들고 커피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택배 아저씨인가? 인터폰을 봤더니 신우이였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성희야, 왜 왔어? 문을 열어줬더니 신우이가 활짝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언니, 이건 내 선물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쇼핑백 안에는 예쁜 파자마 세트랑 여행용 파우치가 들어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포장한 흔적이 보였죠. 어머, 고마워라. 안 그래도 됐는데 뭘 이런 것까지 줘. 아니야, 언니가 우리 오빠를 봐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마음에 들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는구나 싶어서요. 근데 신우이가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남편한테 물었어요. 오빤 어디 있어요? 화장실. 왜? 그냥 오빠한테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신우이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부엌에서 커피 마저 내리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엄마는... 엄마라는 말에 좀 신경이 쓰여서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숨겼어요. 아니야 언니. 그냥 엄마가 자꾸 문자를 보내셔서 별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 팔을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오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둘이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을 닫았는데 제가 시공하다가 살짝 틈이 무너져서 닫아도 소리가 새어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안 그래도 예전에 드레스 보다가 신우이 대화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실을 치우는 척하면서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죠. 혹여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의 상태로요.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로 뭐라 하는데 띄엄띄엄 들렸어요. 오빠, 엄마가 신혼여행 끝나면 바로 그거 해야 한대. 알았어. 근데 지금은 엄마가 빨리 하래. 미루지 말래. 그래 알았다고. 나중에 얘기해. 뭘 빨리 하라는 거지? 신혼여행 끝나면 바로 뭘 해야 할 게 있나? 둘이 들어오려고 하기에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테이블을 닦았어요. 무슨 얘기했어?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 엄마 생신 선물 뭐 할지 상의한 거야. 다음 달이거든. 그래? 신우이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언니도 같이 고르자 나중에.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뭔가 자꾸 찜찜한 거예요. 생신 선물 얘기를 왜 굳이 베란다에서 창문 닫고 해? 나한테 들리면 안 되는 얘기였나? 신우이는 볼일 다 끝났다면서 서둘러 나갈 채비랬어요. 언니, 신혼여행 잘 다녀와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나갔죠. 저도 손 흔들어주면서 웃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성인 왜 갑자기 온 거야? 선물 주려고? 그런 것 같아. 걔가 당신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베란다에서 어머님 생신 얘기한 거 맞지? 그렇다니까. 우리가 뭐 할 이야기가 있겠어. 더 캐묻기도 못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 아까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신혼여행 끝나면 바로 해야 한대. 빨리 하래. 미루지 말래. 생신 선물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결혼식을 끝내고 나니 괜히 신경이 곤두선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생각이 많으면 피곤해. 신우이가 저렇게 잘해주는데 괜히 의심하면 안 되지. 그냥 넘기자. 이렇게요. 그날 오후에 남편이랑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 타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현지야,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자. 신혼여행이잖아.
그러자. 저도 간신히 생각을 떨치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제주도 도착하고 첫날은 좋았어요. 렌트카 빌려서 해안도로 드라이브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 찍고 남편이 운전하면서 제 손 잡고 여기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자 하면서요. 신혼부부 티가 팍팍 났죠. 근데 둘째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자꾸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핸드폰, 카페 앉아서도 핸드폰, 심지어 저녁에 숙소에서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봐? 응? 아, 뉴스. 신혼여행 왔는데 뉴스를 왜 봐? 아, 그냥 습관이야. 미안. 그러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작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랑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궁금했는데 물어보기도 못해서 그냥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아, 엄마. 우리 잘 왔냐고 전화하셨어. 그 늦은 시간에? 엄마가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셔. 걱정 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카톡, 시누이 카톡 하루에 몇 번씩 알림이 울렸어요. 신혼여행 중인데 왜 저렇게 연락이 많은지 이상했어요. 셋째 날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잠금 안 걸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핸드폰 잠금 왜 걸었어? 예전엔 안 걸었잖아. 아, 그냥 습관이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갑자기? 남편이 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신혼여행 중에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거실로 나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귀 기울였어요. 문 사이로 남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알았어요. 내일 가자마자요. 내일 가자마자 뭘 한다는 거지? 찜찜한 느낌이 확 밀려왔어요. 제가 더 신경이 쓰였던 이유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신혼여행 둘째 날부터 계속 피곤한 티 내고 마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뭘 물어도 단답으로 대답하고요. 그런 사람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 아침, 짐 싸서 공항 가는 길인데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결혼 전 평소 같으면 여행 재밌었지? 다음엔 어디 갈까? 이런 말을 했을 텐데 핸드폰만 계속 보면서 뭔가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는 사람 같아. 아니라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대화가 거기서 끊겼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남편은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손도 안 잡고요. 여행 가기 전엔 손 먼저 잡고 다녔는데 뭐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손 좀 잡아줘. 어. 건성으로 손을 잡았는데 금방 놓더라고요. 핸드폰 확인한다면서요. 공항 도착해서 짐 찾는데 남편이 나 잠깐 화장실 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참을 안 오길래 찾으러 갔더니 구석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친구.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결혼식 끝나고 예의상 통화해 본 거야. 별거 아니야.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남편 표정은 어두웠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갈 때도 남편은 계속 창밖만 봤어요. 저는 분위기를 환기할 겸 핸드폰으로 신혼여행 사진 정리하면서 남편한테 보여줬거든요. 여보, 이 사진 봐. 예쁘게 나왔다. 그치? 응. 이것도 봐. 여기 우리 둘이 찍은 거. 딱 응 한마디. 관심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엄마. 메시지 미리 보기가 잠깐 보였어요. 다 됐어. 오늘 갈 거지? 뭐가 다 됐다는 거지? 오늘 어딜 간다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야? 뭐가 다 됐다는 거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아니야. 엄마가 궁금하신가 봐. 우리 오니까. 그래서 오늘 갈 거지가 무슨 말인데? 그건 저녁에 엄마 집에 잠깐 들르라고. 우리 왔으니까 얼굴 보자고. 뭐 그런 걸 거야. 말이 안 맞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따지기도 못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아파트 현관 앞에 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 잠깐 편의점 가서 마실 거 좀 사올게. 먼저 올라가 있어. 그러려니 하고 혼자 올라갔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안쪽에서 이미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빈집이어야 할 곳이 말이에요. 도둑인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TV 보면서 귤 까먹고 있던 그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결혼식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표정도 싸늘했어요. 왔어. 딱 그 한마디 하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석원이한테 비밀번호 받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 집인데. 말투가 완전히 달랐어요. 상견례 때 그 부드럽고 조용한 분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높고 눈빛도 매서웠죠.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셔야. 뭐? 너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를 노려보면서 한 발짝 다가왔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명령하는 거야?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긴? 여행도 끝났고 부부가 된 첫날이니 너한테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여행 가기 전에 다 비우고 갔으니까. 음식 상할까봐 일부러 비운 건데. 기본이 안 돼 있네. 시어머니 온다는데 밥 준비도 안 해놨어? 뭐라고요? 저 연락 못 받았는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큰 눈을 매섭게 치켜뜨고서요. 뭐? 나한테 연락하고 오라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 네가 뭔데? 저도 기가 막혔어요. 근데 참으려고 했어요. 신혼 첫날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건 석원 씨 집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집이에요. 허락 받으셔야죠. 그리고 저희 방금 여행해서 돌아왔어요. 좀 쉬고 나서 저녁에 뵐까요? 쉬긴 뭘 쉬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왔으면 대접을 해야지. 밥 좀 차려라.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에 떡 앉더니 팔짱을 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봐? 이럴 거 예상 못했어? 이제 넌 우리 집안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은 항상 준비해 놔야 해. 그게 기본이라고. 알아들었어? 어머니,
원래부터 이러실 작정이었어요? 결혼만 하길 기다리고 여태 참으신 거예요? 너 말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기 좀 눌러놔야겠어. 며느리 버릇은 첫날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던데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간 말하고 싶은 거 꾹 참았는데 넌 나이도 있는 애가 왜 그렇게 건방을 떠니? 넌 내가 어떤 시집살이 당했는지 알아? 그거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부터 제대로 교육받아.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가족이 됐으면 각오했어야지. 결혼 전에 그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모든 생각이 정리되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모르셨나 봐요. 저 빼도 박도 못하는 그쪽 집 가족 아니에요.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뭐? 무슨 소리야? 석원이가 혼인신고 했다고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어요. 어머니의 귀한 아드님이 거짓말했나 본데 법적으로 저흰 지금 남남이에요. 혹시나 해서 미룬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선택 같네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지더니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무슨... 그때 잘 얘기해 본다고 했잖아. 그게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인연이 사기친 거야? 우리 아들한테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뭔 짓이야? 결혼식까지 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사기요? 이 집 마련한 건 누구 돈인지 아세요? 제 돈이에요. 제 명의 집이라고요. 결혼 비용도 전부 제가 냈어요. 지금 어머니가 허락 없이 들어온 이 집, 그쪽 아들 집 아니고 공동집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제 집이라고요. 제가 주거침입 신고하면 어머니 바로 경찰서이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버벅거리면서 뭐라 하려는데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남편 가방에서 발견한 거였죠. 여행 가기 전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짐을 뒤졌거든요. 뭔가 계속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요. 이거 서건씨 서랍에서 나온 거예요.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이랑 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예요. 아직 발급은 안 됐지만요.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땐 이게 왜 있는지 몰라서 그냥 묵혀뒀던 건데 지금 보니까 어머님은 서건씨가 이걸 왜 준비했는지 아시겠네요? 혼인신고하면 부부 공동재산 되니까 어떻게든 제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시킨 거 맞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엄마, 왜 벌써...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석원아, 너 이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 안 했다며? 너 나한텐 이미 했다고 했잖아. 남편이 진땀을 흘리면서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남편 앞에 펼쳤어요. 이거 설명해봐. 왜 내 등기부 등본이랑 인감증명 신청서가 당신 가방에 있었어?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봤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얘 뭐라 말을 좀 해봐! 소리쳤는데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당장 말해. 왜 이런 걸 준비했냐고. 변명하거나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결국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시켰어. 시어머니가 야! 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 현지 네가 좋았어. 첫눈에 반한 것도 맞아. 근데 사귀면서 당신이 여유가 있는 걸 알게 됐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걸 알게 된 엄마가 계속 결혼까지 해야 한다고 푸시했어. 우리 집에는 빚도 있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다 참고 어떻게든 결혼만 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은 아니었어. 진짜야.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점점 엄마 말을 듣게 됐어. 혼인신고하면 재산이 공동으로 묶이니까 그때 명의를 좀 정리하자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우선 재산부터 돌리자는 식으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인신고 빨리 하자고 했던 거야?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불안감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남편이 대답하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아이 됐고! 어차피 너희 지금 사실혼이야. 결혼도 했잖아. 넌 우리 집에 들어온 가족 맞고 재산은 가족 모두의 것이 된 거야.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혼인신고하지 말자고 조건을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석원 씨가 결혼을 서두를 때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고 할 때 뭔가 있다 싶었어요. 여자의 감은 정확하대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순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걸 막는 안전장치.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아예 매달리더라고요. 현지야,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엄마 말 안 들을게. 다시 시작하자. 어? 나 진짜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 마음은 진짜야.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한 건데 뭘 다시 해? 그동안 정성 쏟은 것도 결국 투자였던 거잖아. 내 재산에 대한 투자. 엄마 핑계 대지 마. 너도 똑같은 족속이니까. 아니야, 마음은 진짜였어.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지. 마음은 진짜라고. 그 마음이 뭐든 이젠 상관 안 해.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과 시모를 내쫓아 버렸어요. 혼자 남아 얼마나 운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 먹으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할 일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거예요.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동안 이상했던 모든 징후를 넘겨버린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순 없었죠. 다음날 저는 법무사 찾아가서 등기 상태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받아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체크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재산 분할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온 문자도 캡처해두고 자료로 썼어요. 저에게 그간의 일을 사과하는 내용,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친절하게 실토한 대화 내용이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거짓말일진 몰라도 사람이 순진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댁에게 곧바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집 이번 달 안에 정리할 거예요. 결혼식 비용은 그냥 똥 밟았다고 칠 테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갑자기 전처럼 우는 소리라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아가,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빚이 있어서 그래.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제발.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사정이 어려우면 사기를 쳐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제가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번엔 시누이도 제게 매달리며 애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난 솔직히 언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언니 자체가 좋았어요. 그간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을 돌아보면 알 거 아니야. 엄마가 계속 오빠랑 나를 닥달했지만 그게 우리의 진심은 아니었다고. 성희야, 그렇게 주장하기엔 그간 네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찜찜해. 오해를 풀기엔 너무 증거가 많아. 진심은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만하자.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현지야 제발 했는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 폭탄이 왔어요. 시어머니 전화, 시누이 전화, 모르는 번호로도 왔어요. 다 차단했어요.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집 앞에서 울고불고 했는데 경비실에 연락해서 내보냈죠. 그리고 전 곧장 이사했어요. 아파트는 전세 놓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어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요. 이사하고 첫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참 드라마 같은 1년이었다고. 근데 혼인신고 안 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요. 만약 혼인신고했으면 재산 분할의 이혼 소송에 몇 년을 끌었을 거예요. 요즘은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도 들어왔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냐고요? 솔직히 처음엔 흔들렸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정성이 다 거짓이었나 싶으면서 허무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테리어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야 정말로 깨달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결혼 앞두고 뭔가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본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서두를 거 없어요. 평생 살아갈 사람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일,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최대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이죠.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